기름은 롱을 하시고 주식은 숏을 하시고 채권도 숏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아니면 웃기가 어렵다.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좀 반전이 될 수 있을까 시장이?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뭐 우리 추석이 지나면은 본격적으로 도래가 됩니다. 지난 3개분기 연속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역신장을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는 플러스로 성장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번 실적 시즌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폭이 정말 미미하기는 해요. 네. 현재 시장의 예상으로 보면 4분기부터는 두 자릿대 성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실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향후 전망을 기업들이 해줄 거냐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우려 사항들이 문제가 될 게 아니다. 네, 86번가 정광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 앞두고 있는데 뭐 해외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어제까지도 그렇고요. 좀 좋지 못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앞서 지금 정리를 해주신 네. 것처럼 금리가 특히나 FOMC 회의 이후부터 네. 해가지고서 더더욱이나 지금 요 높은 금리가 장기간 갈 수 있겠다라는 위험의 시장이 반영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역시나 유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도 시장에 두려움을 주는 요소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시장에 이런 이 같은 뭐 증시 하락의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특히나 여기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2018년도를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때가 어땠었냐 하면은 당시 연준이 긴축 사이클의 진행을 거의 막바지에 가고 있을 때였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 한 2018년도 9월 정도부터 해가지고서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을 해서 12월까지 당시 한 20% 정도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나왔던 이유로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네. 당시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그 금리 인상을 마지막 12월에 금리 인상을 두고서 당시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때 올리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었던 시기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연준 뭐 내부나 외부에서도 지금 굳이 마지막에 이번에 올리는 게 적당할까에 대해 가지고서 목소리가 나올 때였었으며 그리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또 연준 위원들도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은 지금 금리를 올려나가는 것은 마치 장애물이 가득 차 있는 깜깜한 방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표현은 뭐냐 하면은 조금 잘못하면은 어두운 이가 부딪히기 십상이다. 그러니 아주 조심히 나아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놓고서는 12월 달에 금리를 다시 올리면서 시장이 마지막으로 크게 이제 반락을 했었던 네. 상황을 두고서 이걸 이제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연준이 오버킬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처럼 지금 뭔가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니냐, 막 이런 이제 그 이야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죠.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침체를 못 피한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2018년도와 같은 오버킬의 양상이 보여지는 것 아니냐라는 것까지 해가지고서 겹치면서 지금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일단 2018년도에 대해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고 나가지고서 다시 증시가 반등을 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됐던 거는 뭐냐 하면 12월 달에는 굉장히 증시가 나빴거든요. 그러고 나가지고서는 1월 초에 경제 행사에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서 본인의 의견을 다 걷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2월에 했던 말들을 전부 다 걷어버리고 완전히 비둘기로 그때 당시에 돌아서가지고서 어떤 얘기를 하죠? 시장에서의 우려에 대해서 전부 다 소위 이제 일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재밌었는데 뭐냐 하면은 당시 그 이제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전직 연준 의장 둘이 같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는 제니 앨런, 네. 그 다음에 벤 버냉키가 같이 나와가지고서 근데 그 중에서 그 대본을 가지고서 읽는 사람은 파월 의장밖에 없었어요. 파월 의장이 본인이 그 소위 말해서 연준판 이제 무엇이든 하겠다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얘기를 했고 그때 진행자가 이런 의견에 대해 가지고서 파월 의장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네. 하니까 전직 연준 의장 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형태로 해가지고서 완전히 시장의 심리를 그때는 다시금 되살려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때하고 지금은 비슷해 보이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는 긴축이 어쨌든 끄트머리에 오다 보니까 또 최근에 좀 매파적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하고 차이다라고 하면 일단 그때는 파월 의장 임기 1년 차였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좀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더 미숙했었던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증시를 막 그때같이 20%를 이제 하락을 시켜놓고 다시 되살리기 위해 가지고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완전히 방향을 반대로 틀어버리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시장의 질문은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그러면서 실제로 7월부터 해가지고 금리를 마구 인하를 해 나갔었습니다. 19년에는. 그래서 그때와 같이 하기에는 이제 오버키를 하는 것까지 하고 그 뒤에 해결책까지 생각을 해보면 시장의 심리를 많이 죽여놔가지고서는 그 뒤에 되살리는 게 그때 당시에도 에너지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는 경로가 더 어렵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인플레가 이 정도로 네. 높지가 않은 상황에서기 때문에 사실은 비둘기적인 얘기를 완전히 다 펼쳐내 보이면은, 그러면은 시장이 좀 받아들여주는 분위기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너무 이제 계속 사실 이제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경로로 가야 되는데 네. 어느 한쪽에 손을 확 들어줘 버리게 됐을 경우에 그 뒤에는 본인들이 여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서 오버킬을 이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사실은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네. 네. 2018년의 상황과 또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오늘 사실 뭐 숨어있는 리스크, 사실 숨어있다고도 하기에는 디데이가 너무 나와 있어서 정부 폐쇄에 대해서도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최근에 시장 흐름에 좀 어떤 분들이 그러면 최근에는 웃을 수 있을까, 이런 시장에서를 생각을 해보면, 트렌드랄까요, 그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오일은, 그러니까 유가, 기름은 롱을 하시고 주식은 숏을 하시고 그리고 채권도 숏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아니면 좀 웃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분위기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좀 반전이 될 수 있을까, 시장이.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네, 사실 그 기름 이제 유가가 많이 네.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네. 되면 인플레가 고착화된다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네. 그 뒤에 그러면은 시장이 버틸 수 있을까, 증시가 이렇게로 이어지게 되는 일련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일단 그 유가에 대해 가지고서는 연준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전이가 돼가지고 나타날 것인가. 상품 가격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인플레 내에서 물론 유가도 중요한 구성 요소기는 하지만은 그게 정말로 전방위적인 영향을 줄까, 네. 아니면은 그 내에서 제한적인 영향만 가해질까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첫째로 궁금해하고 이제 하는 부분일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그 이제 근원 물가를 흔히들 이제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는 상품이고 집이고 그리고 서비스 쪽인데, 네.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논란이 있다라는 거죠. 네. 논란이 있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지난 사이클에서 상품 가격이 올라왔던 것이 과연 그때 유가가 많이 올라서 그랬던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 코로나 락다운 때문에 공급망 교란이 발생해가지고 그런 것이냐인데, 사실 뭐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온 건 아니지만은 공급망 교란 관련해가지고서 뉴욕 연은에서 만든 지수가 있거든요. 네. 그 지수에 조금 후행해가지고서 근원 물가에서 상품 물가가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로 오랜만에 우리가 공급망 교란이라는 거를 겪어봤고, 그러다 보니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설왕설래가 있기는 한데,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해가지고서 시장에 좀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유가에 대해 가지고서도 지금보다는 두려움은 많이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결국은 뭐 어제도 이제 그 케이실러 지수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거는 텀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에 걸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년도까지는 네. 경로가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경로라는 건 어떤?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계속 디스인플레이션으로. 왜냐하면 네. 집값 상승률이 계속 떨어졌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고 그리고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고용시장하고 관련이 깊은데 사실 고용시장의 둔화 정도는 계속해서 지금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디스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눈에 당장 보이는 거는 가령 예를 들어 유가가 오르니까 다시금 인플레가 재점화되지 네. 않겠느냐. 여기에다 또 약간 더 추가를 하자면은 그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서 미국 자동차 파업을 하니까는 그러면 임금을 40%나 올려달라고 하는데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그거를 지지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게 그대로 차값 상승으로 이어지면 또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서 가격이 그러니까는 인플레가 오르지 않겠느냐,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것까지도 가는데 사실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서 그 코로나 사이에 왜 그렇게까지 또 요거 관련해서는 가격이 높아졌었느냐라고 하게 되면 이 역시 그때 당시에 공급망 교란의 영향이 크지 않았느냐. 신차가 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정말로 차를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딜러들이 주는 인센티브를 굉장히 할인을 했었죠. 오히려 더 많이 받는 프리미엄을 받고서도 팔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시장이 그때 비해 가지고서는 점점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지급을 점점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값을 만약에 올린다라고 뭐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 가지고서 얘기를 할 때에 지금은 그때하고는 좀 차를 받는 그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올린다. 만약 그러면은 딜러샵에서의 인센티브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이냐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때만큼의 효과가 날 것이다라고 제가 볼 때는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 가지들 중에서 지난 한 2년, 3년 정도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단순히 상품의 가격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가지고서만 움직이는 것은 인플레가 아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저는 이게 도전을 받고 이거를 해소해주는 과정이 펼쳐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게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곧 있으면 나오게 될 PC 물가 관련된 네. 거라든지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고용시장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고용시장에서 얼마나 또 완화가 나타나느냐 그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결국은 요 심리가 좀 안정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고 그 다음에 그 금리 같은 경우에 올라가니까는 그럼 또 은행이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들 하세요. 거기다가 미국 정부에서 적자를 많이 써가지고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돈도 들어가야 되고 돈이 블랙홀처럼 빠져나가게 되면 또 은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까지로 봐서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 내에서 지금 자금 쪽에 뭔가 스트레스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는 발견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뭐 기억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4%가 장기불이 넘어가게 되고 문제 있는 은행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뱅크런이 발생을 했으며 그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 가지고 있는 예금 중에서 예금자 보호가 되고 있는지 막 이런 거에 따졌었거든요. 실리콘밸리 뱅크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근데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은 네. 그래가지고서 이제 정부에서 보여준 거는 그것보다 초과하더라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네.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초과하게 금액이 있는 거에 대해서도 고객들이 그렇게 지금은 당시 비교해서 예민하게 안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행들도 그때 극단적인 상황에 있던 은행들은 일단은 1달러기 한번 구조조정이 되었고 그 나머지 은행들은 그때 당시에도 지표를 보게 되면 그 이제 정도가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이런 데 비해 가지고서는 많이 약했었죠. 네.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되었을 때에 장기 금리가 상승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그 이익 쪽에서 손실이 그러니까는 좀 그 이익 체력 자체가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나아가 가지고서 여기서 그것 때문에 또 시스템적인 문제가 4% 넘어갈 때도 생겼는데 지금 4.5가 되는데 추가로 또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기에는 네. 그때하고는 또 지형이 좀 달라져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려는 충분히 할 만하죠. 그 전에 것들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가격 움직임이 시장에 일단 이렇게 맞섰을 때 딱 받아들이기에 비우호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런 불안 심리가 생기는 거는 당연할 수 있으나
근데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다 포괄을 해가지고서 증시가 그다음 경제 상황이 과연 침체 쪽을 점점 벗어나는 쪽으로 가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도 견뎌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경로들이 전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한 질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랬을 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뭐 우리 추석이 지나면은 본격적으로 도래가 됩니다. 거기에서 과연 정말로 요번에 지난 3개분기 연속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역신장을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는 플러스로 성장세가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번 실적 시즌은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폭이 정말 미미하기는 해요. 네. 근데 현재 시장의 예상으로 보면 4분기부터는 두 자릿대 성장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스토리를 훼손하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실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향후 전망을 기업들이 해줄 거냐라고 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러면은 지금은 별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우려 사항들이 문제가 될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가 뭐 인플레가 굉장히 과할 때도 이런 것 때문에 증시는 좋았잖아요. 몇 달간. 뭐 인플레는 서서히지만 어쨌든 내려오고 있고 잡힐 거고, 그리고 경기 침체까지는 안 올 거고, 연착륙이 부드럽게 될 거고, 기업 이익은 계속해서 잘 나고 있고, 특히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상승이 좀 두드러지고,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을 좀 받쳐줬다면 지금은 그런 심리들이 많이 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가 좀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좀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기업이 너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런 것들이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반전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결국은 기업들의 네. 실적보다 우선하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네.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은 조금 약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예, 왜 그러냐라고 봤었을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이 좋으냐라고 네. 했었을 때 미국도 결국은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뭐 유가가 오르거나 아니면은 금리가 오른 거에 악영향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근데 그 미국 쪽의 지금 예상치 자체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계속 해 가지고서 의구심을 가지지만 이 그 내년도 특히 12개월 포워드로 봤었을 때는 이익의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미국 쪽은 괜찮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은 괜찮으냐라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질문 나오는 게 결국은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별로인 게 확실해 보이는데, 네. 근데 이 정말로 괜찮을 수 있느냐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정 부분은 너무 이제 좀 과하거나 이제 위로 이제 너무 좋게 보거나 너무 나쁘게 보거나가 좀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한 5% 정도 올해는 성장이 나올 거다라고 했었을 때에 그에 알맞는 중국 쪽에 사업하는 기업이나 등등등 해서 뭐 이익 정도 수준이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에 우리가 또 심리가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고, 실제로 여러 가지 선행 지표들을 봤었을 때에는 가령 이제 중국 쪽에서도 지금 결국에는 부양책들이 모여가지고서 조금 올라오는 초기 국면이 보인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중요한데요. 우리 수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수출에 좀 선행 지표격으로 역할을 하는 것들의 데이터들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았을 때에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조금은 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매크로 데이터들을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서 뭘 알고 싶으냐라고 했었을 때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사고 파는 거는 증시에서 기업인데 기업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쪽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 매크로가 적정한 수준인지는 시장이 계속 그거를 뭐 지금처럼 의문을 가졌다가 또 의문이 해소되었다가 이렇게 해나가는 과정을 해나가는 것이지, 특정적으로 어느 수준이 되면은 무조건 좋은 거고 어느 수준부터는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라는 거는, 그거는 미리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 것이고 지나봐야지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더더욱이나 기업들 쪽으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가오는 실적 발표가 굉장히 또 중요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워낙에 시장 상황이 좀 급격하게 변하는 면이 있어서 한 방향으로 또 지금 급격하게 가고 있어서 달러와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6을 돌파했고 뭐 달러 엔 환율 같은 경우도 149엔을 돌파했고요. 달러 원 환율도 심상치 않고요. 이런 흐름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다 엮여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 미국이 긴축을 예상보다 더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후로 나오는 것이고 네. 각국의 개별적인 상황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직 달러가 강하고 이게 우리가 봤던 거는 작년에도 미국이 빠르게 긴축을 해 나갈 때 그때 당시에 달러화가 굉장히 강해졌고 그렇죠. 나머지 통화들은 사실 우리가 일정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이런 데는 옛날 같으면은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안전자산이다라고 해가지고서 네.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달러보다도 강해졌던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닌 거죠. 오직 달러가 강하고 달러와 그 나머지가 존재하는 그런 거니까는 각국별로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결국은 달러가 그다음에 최근에 추가적인 더 긴축의 분위기에 대해 가지고서 결국 평가가 언제쯤 돌아서게 될 거냐라는 것이 뭐 핵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장이 FOMC 이후에 가장 관심 보이는 건 두 가지가 하나는 전도표 쪽을 내년하고 내후년도를 2단계씩 올렸다라는 거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립금리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인데 사실 저는 뭐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전도표를 말씀하시지만 중립금리 언급이 훨씬 더 파워풀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실제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을 딱 보고 있었을 때 전도표가 나오는 것은 이제 성명서 때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증시가 한 0.5%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을 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하기까지는 30분 이제 그 뒤에 열리게 되니까 다시 반등을 하고 파월 의장이 이제 그 모두 발언을 할 때까지 해도 증시 분위기가 다시 보합으로 올라오는 시기였다가 결정적으로 그 뒤에 한 방향으로 쭉 빠지게 된 거는 중립금리 언급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중립금리에 대한 언급이 그때 나올 거다라는 예상은 정말로 드물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이 결자해지가 되기 위해 가지고서는 정말로 중립금리에 대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연준이 골대를 옮길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연준 의원들이 지금 계속 나와서 발언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 우리 명절 사이에 이제 예견이 되어 있는데 그럴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에서인데 사실 되게 그때보다 더 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연준에서 확고하게 중립금리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었어라기보다는 중립금리라는 것 자체가 추정이 너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거는 불확실한 영역이고 지금으로 봐가지고서는 그 더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멤버는 여전히 연준 내에서는 다수는 아니고 소수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를 소개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그게 우리의 정책이 될 것이다. 라는 식의 시그널을 더 주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매파적인 기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좀 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그 사이에 미국 2분기 GDP 확정치죠. 이번이 확정치 그리고 뭐 PCE 여러 가지 중요한 또 지표 발표가 이어지고 무엇보다 약간 불안하게 더 만드는 게 바로 셧다운. 이 리스크가 남아있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오늘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분 염두에 둬야 될까요? 네, 여기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미국 정부가 과거에 한 20번 정도 폐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제 구체적인 날짜나 수익률 이런 부분은 또 조사하는 기간에 따라 약간씩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SG 자료를 보고서 가지고 온 건데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셧다운이 일어나는 기간이 한 9일 정도.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주식시장은 어땠어요? 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주식시장이 좀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셧다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는 어떠했느냐. 그 일주일 전 기간에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1% 정도였었다라는 거고 실제 셧다운 기간에는 거의 뭐 강보합 정도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히나 이제 좀 튀는 값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중앙값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직전 일주일도 그렇고 셧다운 기간 중도 약간의 플러스가 나왔던. 근데
나왔다라고 보기도 그런 것이 너무 미미해요, 사실. 네. 이게 보시게 되면. 그래서 정부 폐쇄가 되게 되면은 사실 큰일이기는 하죠. 이렇게 되면은 뭐 월급도 지급을 못하고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증시에 미쳤던 영향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다른 이슈들이 이때에도 장악을 더 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실물 경제에 대해서 뭐 여러 레포트들이 나와요. 이게 일주일씩 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GDP에 얼마간의 타격이 있을 거다.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평균적으로 한 9일 정도. 근데 그 중에서도 뭐 가장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때 있었던 게 30일이 넘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중앙값 기준으로 보면 한 4일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물 경제에 영향이 사실은 그렇게 미치기 전에 보통은 끝났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치인들도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은 부담이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든 합의로 이어졌던 것이 아닐까. 가장 길었던 것이 트럼프 때거든요. 트럼프 때가 30일이 넘었는데 그때 주요 요인은 뭐냐 하면은 이제 멕시코하고의 장벽을 쌓는 거였어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나 강성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로 줄여버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합의를 보고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길었을 때 가장 극단주의자가 있을 때에도 그러했었다. 그러다 보니 크게 미치기 전에 보통은 끝이 났다라는 네. 거고요. 그리고 좀 조삼모사격인 것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정부 기관에 뭐 근로자들한테 임금이 안 나간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럼 셧다운이 끝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안 주는 게 아니거든요. 끝나고 나면은 지급을 다 해주게 되지 않습니까? 딜레이 될 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복지 관련된 지출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는 미치는 영향이 또한 제한적이었다 이고. 근데 그 사이에 실제로 실업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냐라는 걸 보게 되면은 셧다운 기간 중에 정부 쪽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한 걸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몇만 단위로 한 2, 3주 정도 증가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보시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20만 건 맞습니다. 단위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제한적이다 이고. 네. 근데 이제 연준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가 늦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한 20번 정도 사례 중에 2번이 그랬는데 96년하고 2013년도에 물가하고 고용 관련된 데이터가 늦게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내주지를 못하는 거죠. 폐쇄가 됐으니까. 특히 13년도에 테이퍼링이 최대 이슈였었는데 그때 이 데이터가 밀리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버냉키 당시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 연준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낼 테니까 데이터를 발표를 해달라고 했는데 묵살 당했죠. 그건 안 네.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당장 얘기 나오는 것이 만약에 이게 좀 길어지게 되면 그러면 다음 FOMC 회의가 11월 1일인데 11월 1일까지 추가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정책에 반영을 그러면 못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되면 못하기는, 지금 네.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디펜던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만약에 폐쇄가 좀 길어지게 되면 네. 그러면 11월 회의는 일단 노 디시전이지 않겠느냐. 아무런 결정이 안 내려질 수 있을 것 같다 이고, 그러면 12월 회의에 이제 뭔가 만약에 추가로 지금 전도표는 한 번 더 올리는 거잖아요. 되더라도 12월이지 않겠느냐 이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12월 회의가 12월 13일입니다. 근데 제일 길었던 게 트럼프 때가 최초이자 이제 30일 넘어갔던 게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일이 훨씬 넘어가야지 이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 때까지는 또 데이터가 나올 것이다. 이니까는 사실 큰 그림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고 약간의 그냥 좀 이제 노이즈 정도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리스크, 잠재돼 있는 변수이니까요.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서 과거에는 이랬다라고 지금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때 뭐 S&P 500 지수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직전 일주일 셧다운 기간 중에서도 지금 수익률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뭐 위아래로, 특히 아래로 크지 않았다라고 지금 데이터도 확인이 되지만 지금의 투자 환경은, 그리고 심리는 좀 다르다. 지금 이렇게까지 심리가 좀 공포가
그래도 만연돼 있는 와중에 셧다운까지 있으면 이 여파는 더 클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장 분위기 안 좋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드린 게 되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가령 정부 폐쇄가 뭐 조금 단기간 일어난다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자동차 파업 쪽이 조금 이제 약간의 기간으로 일어난다든지 라는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최근의 분위기에서는 이제 그 경기 재가속화론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요소가 오히려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저는 이 문제가 네. 뭔가 판을 바꿀 정도로 뭐 그렇게까지 일어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렇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합의된 문제인데 기간의 문제인데 근데 어쨌든 그게 단기라도 나타나게 되면 그 일주일 정도는 가령 소비 데이터 같은 거는 뭐 이제 월급 지급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는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지금 요번에 점도표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얘기할 때 보게 되면 결국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최근 나온 것 중에 경기 재가속화를 제일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소비가 너무 뜨겁지 않을까. 최근에 좀 뜨겁게 나왔는데 라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그 안 좋게 영향을 받으면 그러면 뜨겁게는 안 나올 거잖아요. 그런 요소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최근에 경기 재가속화론 때문에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좋을 수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거 자체는 근본적으로 요 부분들이 과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거에서 기반한다인데 이거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파월 의장 FOMC 회의 질의 때 이게 나왔었잖아요. 셧다운 영향 어떨 것 같냐. 맞습니다. 네. 그때에 과거 사례 보면은 거시 경제에 크게 이제 미친 영향 제한적이었다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기반을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말이 이번에도 결국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대표님도 연휴 편안하게 보내시고 연휴 끝나고 뵙겠습니다. 86번가 정광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